녹화 누를게요. 네, 확인 눌렀습니다. 그래요. 발표해 봅시다. 네. 안녕하십니까. 발표를 맡은 강릉원주대학교 도시계획 부동산학과 김수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공원 조성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서울식물원 조성 과정을 중심으로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입니다. 서론을 살펴보고 선행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결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연구 배경과 연구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본 연구의 배경으로 최근 숲세권에 대한 선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거 쾌적성과 녹지 접근성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이는 코로나19 사태로 극대화되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미래 주거 선택 요인 1위로 쾌적성이 꼽혔고 이 같은 수에 발맞춰서 건설사들도 공세권, 숲세권, 산세권 아파트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대규모로 해제되고 있는데 서울특별시에 따르면 실효 대상 공원 면적 비율이 서울 기준으로 81.5%, 전국 기준으로 46%나 됩니다. 22년 5월 기준으로 전국 76개소에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진행 중이고 상생주택과 같은 민간 협력적 사업을 서울시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부 체납 기준이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지자체마다 지금 다른 조건의 협상을 하고 있고 이는 민간 부문의 과도한 이득이나 손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연구 목적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식물원의 인근 아파트 가격을 조성 가격과 거리에 따라 추산하려고 합니다. 서울식물원 인근 아파트 가격 프리미엄을 서울식물원 효용의 대리변수로 사용하여서 실거래가를 기반으로 조성 시기별 효용 및 효용의 영향 범위를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그 효용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였고 이를 통해 민간 협력 사업의 계획이득을 추정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자리매김하고 공공과 민간의 적정 배분에 대한 논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선행 연구입니다. 서울의 도시공원과 아파트 가격 간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공원 접근성이 증가할수록 주택 가격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상형 외, 양성동 최내영, 엄영숙 외, 장중영 노태욱의 연구에서는 공원 접근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문윤석과 전혜정의 연구는 공원 접근성이 집가를 상승시켰지만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인근 특정 시설 개발 과정에 따른 아파트 가격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입니다. 해당 연구들을 검토하니 주상복합, 지하철역, 국제학교와 같은 선호시설은 개발 사업이 진행될수록 주변 집가를 상승시켰고 쓰레기 소각장, 물류시설, 에너지 관련 시설 같은 비선호시설은 개발 사업이 진행될수록 주변 집가를 하락시켰습니다. 그 다음으로 도시공원 개발 과정에 따른 아파트 가격 영향에 관한 논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관련된 선행 연구가 많지 않았지만 두 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먼저 신상형 외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시기별 주택 가격을 그래프로 확인하였으나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기타 요인을 통제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해당 연구가 핵심으로 삼은 변수가 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부형 서원석의 연구에서는 단순히 연도별로 나누어 분석했는데 이것은 부동산 경기 변동 등 다양한 시간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공원 경계까지의 거리와 공원 입구까지의 거리 변수를 함께 사용하여서 다중 공산성에 따른 왜곡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 미집행 시설과 민간공원 특례 사업 관련 연구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종호, 김건우의 연구에서는 거주민과 비거주민 모두 공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나 접근성 측면에서 상이했고 또 공원이 주변 거주자의 휴식처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병석, 성주환의 연구에서는 매수 청구 신청 시 타당한 보상 기준 적용이 필요하고 현행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관련 상세 법령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병국 부자문의 연구에서는 과다수익이 발생할 시 초과이익을 환수할 방안을 미리 제시하며 혹여나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크게 훼손될 시에는 민간의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입니다. 먼저 서울식물원 조성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워터프론트로 계획했던 부지가 계획이 변경되어서 2013년 8월에 이제 식물원의 기본 계획이 발표되었고 2015년 11월에 착공했으며 2019년 5월에 정식 개원했습니다. 다음은 서울식물원의 구조입니다. 왼쪽 지도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구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재원이라는 곳으로 이곳만 유료 구간입니다. 이것을 제외한 열린 숲, 호수원, 습지원 등의 공간들은 모두 개방된 공간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서울식물원의 주변 광역적 공간 특성을 나타낸 사진입니다. 이곳에서 서울식물원 인근의 도심과 부도심, 지하철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 모형입니다. 이중차분법과 다별량 적응해기 스플라인 모형을 사용하였는데요. 이중차분법이란 정책 효과를 검증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시간과 공간을 함께 감안한 패널 모형의 일종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더미로 조성 과정별 시점, 그리고 두 번째 더미로 주택 가격 영향 범위를 나누어서 비교했습니다. 이에 더해 월 단위 시군구별 아파트 중위 가격 변수를 넣어서 부동산 경기 변동에 따른 가격 변화를 통제했습니다. 다만 이중차분법의 한계점은 영향권의 범위를 연구자가 임의로 정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별량 적응해기 스플라인 모형, 마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마스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최적 노트 지점을 추정하여서 제안해줍니다. 옆에 작은 그림이 있는데 노트라고 함은 보시면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지점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노트라고 하고 이 모형이 이 노트 지점을 직접 잡아줍니다. 이를 이용해서 본 연구에서는 서울식물원이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그런 효과의 범위를 추정할 수 있었고 DID의 한계를 계산했습니다. 변수 정의입니다. 종속 변수로는 아파트 실거래 가격을 사용했고 독립 변수로는 주택 특성, 근인 환경 특성, 시계열점 특성이 있는데 주택 특성은 흔히들 사용하는 건축 연한, 면적, 층, 단지 내 동호수, 단지 유형을 사용했습니다. 근린 환경 특성으로는 CBD, 그 중심지까지의 거리와 체인적 부도심까지의 거리, 지하철역까지의 거리를 사용했습니다. 시계열적 특성으로는 저희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의 기간을 조사했는데 10년간의 기간을 월 단위로 구분하여서 총 120개 단위로 구분하여 시간 변수를 집어넣었고 단위 면적당 시군구 중위 가격을 통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을 통제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먼저 단순 스플라인 분석 결과로 조성 계획 이전에는 보시면 이곳이 1km, 1.5km인데요. 서울식물원까지의 거리가 한 1.3km 정도 되는 부분까지도 아파트 가격에 변동이 없는 것을, 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착공 이후에는 변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약 1km 정도까지 서울식물원에서 멀어질수록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가 보였고 개원 이후에는 이 같은 추세가 더 심화됐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는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요인을 통제한 분석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1km를 기준으로 저희가 나눠서 분석을 했는데 건축 연한, 면적, 층, 단지 내 동수나 도심까지의 거리는 선행령과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서 집중하고 있는 핵심 변수인 1km 더미, 계획 시점의 변수가 유의한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결과를 보면 매우 큰 폭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착공 시점, 임시 개장 시점, 그리고 정식 개장 시점에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임시 개장 시점과 정식 개장 시점에 비교적으로 상승폭이 작은 이유는 이미 계획 시점과 착공 시점에
상승한 효과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DID 모형을 1km 기준, 2km 기준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2km를 기준으로 보아도 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맞춰서 가격이 점점 상승했습니다. 다만 임시개장과 정식개장 시점에는 개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음수값이 아니고 양수값이므로 이는 서울식물원의 실질 가격 효과가 2km 범위까지 존재한다고 추정 가능합니다. 그 다음은 마스 분석 결과입니다. 해당 표는 80% 표본으로 만든 마스 모형인데요. 보시면 아이스케어 값이 95.56%로 이 표를 통해서 우리는 최적 노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식물원까지의 거리와 시간의 노트 지점을 확인해 보면 서울식물원까지의 거리는 약 2.1km, 시간은 2012년 1월을 기준으로 35개월 후인 2014년 11월이 최적 노트 지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식물원이 미치는 가격 효과는 약 2.1km 범위임을 추정했고 기본 계획 발표와 착공 시점 사이인 2014년 11월을 전후로 서울식물원이 인근 아파트에 미친 가격 효과의 추세에 변화가 있음을 추정했습니다. 마스 모델로 살펴본 시기별 단위면적당 주택가격 변화입니다. 자연로그를 취한 단위면적당 매매 가격을 환산하여서 제곱미터당 매매 가격으로 파란 글씨로 나타냈습니다. 왼쪽에 시간, 개월을 나타낸 그래프를 먼저 살펴보면 계획 발표 그리고 착공, 개원 시점을 지나면서 가격이 점점 상승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획 발표 이후에 계획에 관한 소식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착공 이전부터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식물원까지의 거리에 따른 가격 변화의 노트 지점이었던 약 2.1km가 이 부분인데요. 보시면 서울식물원에서 멀어질수록 가격이 하락하고 그 정도가 2.1km 이후부터 굉장히 가팔라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상승하는 것은 다른 도심과 같은 다른 요인의 영향으로 추정이 됩니다. 서울식물원에서 멀어질수록 원만하게 효과가 감소하다가 2.1km 부근에서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그 전까지가 유효하게 서울식물원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영향이 있지만 저희는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2km까지 명확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만 서울식물원에 긍정적 효용이 있다고 할 때 750m 정도의 효용은 매우 큰 반면에 점점 작아지니까 2km에서의 효용이 0이라고 가정하고 750m의 도시공원이 아파트 가격에 미친 효과가 단위 제곱미터당 실거래 가격으로 약 42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희는 이 각 지점별로 금전적 가치를 효용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아파트 단지별 단위면적당 효용을 제곱미터당 만원 단위로 나타냈습니다. 서울식물원 2km 내에 총 70개 아파트 단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상위 20%로 효용이 큰 단지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20%를 주황색으로 표시를 했고요. 보시면 이 원이 지금 1km 범위, 2km 범위, 3km 범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에 31.26에서 41.24라는 것은 우리가 제곱미터당 만원 단위니까 약 31만 원에서 제곱미터당 약 32만 원에서 41만 원의 효용을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본 연구에서 활용한 데이터인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XML 정보에는 단지 단위의 면적별, 아파트, 호수, 그러니까 세대 수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를 이용해서 단위 면적당 효용에 아파트 단지의 면적별 아파트 호수, 세대수를 곱해서 단지별 효용을 파악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식물원 2km 내에는 70개 아파트 단지가 확인됐는데 총 호수는 41만 460호입니다.
41,460호입니다. 각 세대별 평균치로 보면 이는 약 한 세대당 1,180만 원의 효용이 있다고 할 수 있고 아파트 단지별 효용이 되게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직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총 효용인 4,892억 원을 아파트 세대수인 41,460호로 나누면 한 세대당 1,180만 원 정도의 효용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은 이 지역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6,400만 원 정도인데 이 6,400만 원 중 1,180만 원 정도가 서울식물원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효용이라는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서울식물원 인근 아파트를 대상으로 이중차분법과 다별량 적응 회기 스플라인 모형을 활용하여서 도시공원 조성 과정별 가격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이중차분법 분석 결과 계획 시점 이후 그리고 1km 이내 효과가 다른 과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이는 도시공원의 가격 효과가 개발 사업이 진행될수록 커지고 계획 시점 직후에 가장 크게 반영됨을 시사합니다. 또한 마스 분석 결과는 서울식물원이 미치는 가격 효과가 약 2.1km 범위로 추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시간, 그러니까 조성 과정에 영향이 가장 컸고 이 긍정적 외부 효과는 시뮬레이션 결과 인근 2km 아파트 70개 단지에 총 4,892억 원의 효용이 나타났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민간 협력적 사업을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상생주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분석한 서울식물원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사례는 아니지만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기부 체납 정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이렇게 공원이 주는 긍정적 외부 효과를 차감해서 기부 체납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대형 혹시 짧으면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지금 과제가 오늘까지 제출인 게 있어가지고 짧으면 먼저 하시고 아니면 저 먼저 하고 싶어서. 저 먼저 그러면 하겠습니다. 너무 잘 들었고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하셨고 가장 먼저 제가 궁금했던 거는 혹시 모형 쪽 다시 넘겨주실 수 있겠습니까? DI 이중차분법하고 여기서 저는 이제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노트에서 이게 어떻게 이걸 하는 이유가 살짝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kg랑 2kg를 지금 더미로 자르고 있는데 그걸 보려고 회기 스플라인 모형을 지금 사용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중차분법에서 1kg랑 2kg로 잘라서 본 건 실제로 공원이 미치는 가격 효과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그냥 임의로 연구자가 추정을 한 겁니다. 1kg까지 가격 효과가 있지 않을까? 2kg까지 가격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해서 나눠서 비교를 한 것인데 기존 연구도 대부분 이렇게 임의로 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임의로 정한다는 게 동시에 한계입니다. 그래서 다별령 적응 회기 스플라인 모형을 활용하면 최적 노트 지점, 그러니까 그 범위를 이 친구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찾아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공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저희가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별령 적응 회기 스플라인 모형을 사용해서 이중차분법의 한계를 보완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이 지금 그러면 이 노트는 가격을 기준으로 지금 잘라지는 건가요? 가격 그렇지 않나요? 표를 다시 보면 꼭 가격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든 변수들의 노트를 다 잡아줍니다. 예를 들면 층을 한번 보실까요? 4층을 기준으로 지금 4층이 노트 지점으로 잡아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 저층이면 저층일수록 가격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후부터 4층 이후부터는
아파트 층수가 올라갈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추세가 있더라라고 이 모형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잡아준 겁니다. 다른 변수들로 지금 보이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스플라인 모형으로 했을 때는 그 서울 식물원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 자체가 1.1km 정도다라고 네.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2.1km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그것보다 네. 영향은 더 있는데 음, 저희가 그 이후부터는 영향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가 지금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오른쪽 그림의 이 빨간 선을 보시면 2.1km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판단했을 때 2.1km로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랑 약간 이 부분에서 그 오른쪽 표의 주택 가격에서 약간 질문이 있긴 한데 네, 그 뒤에 쪽에 지금 보면 서울식물원까지 거리에서 오른쪽 위로 지금 올라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다시 네네. 이제 꺾였다가 다시 변곡점 그리고 변곡점 찍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네.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해석을 혹시 하시나요? 아무래도 이곳이 이제 서울 외곽에 지점이 있다 보니까 범위가 늘어날수록 서울 중심지와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서울에도 이제 도심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도심과 가까워지는 영향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이걸 봤을 때 약간 지금 그러면 이거는 이 연구 자체가 부동산 경기 상승이라는 선행 연구에서 그런 거 지적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경기 상승이나 이런 것까지 고려가 됐나요? 이 네, 연구. 그렇습니다. 그 어, 고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중차분법을 사용을 했던 건데요. 음, 이중차분법에 여기 보시면 변수로 저희가 단위 면적당 시군구 중위 가격, 그러니까 월별로 음, 시군구마다, 그러니까 근데 서울이면 이제 구 단위죠. 강서구 무슨 뭐 강남구 이런 식으로 그 구별로 아파트의 단위 면적당 중위 가격을 변수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시간과 함께 집어넣어서 기존의 연구들은 부동산 경기 변동, 왜냐하면 이제 2020년도나 19년도에 아파트 가격에 큰 상승이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주기 위해서 저희는 이런 변수를 사용했고 또 그걸 위해서 DID 모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여기 변수도 보니까 지하철역도 있네요. 제가 그거를 지적하려고 했던, 제가 궁금했던 연유가 그 거리가 멀어지는데 올라가는 게 제가 봤을 땐 지하철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지금 지하철역은 어떻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나온 건가요? 아니면 좀 적게 미치는 걸로 나왔는지 꽤 궁금합니다. 그거 크다 적다 네,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죠. 왜냐하면 음, 지금 1km를 기준으로 봤을 때 체인접 음, 지하철역이 1km 멀어질 때마다 아파트 가격이 이게 지금 로그를 자연 로그를 취한 단위 면적당 주택 가격이 0.053만큼 하락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하철역도 굉장히 큰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하철역 때문에 서울 이 식물원 이 영향이 많이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질문을 조금만 자세히 들을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제 말은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친다면 이게 식물원이 영향을 미치는 게 좀 더 덜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효과가 네. 그리고 서울식물원의 효과가 아니라 지하철역의 효과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음, 질문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아, 그 또 네네. 바로 옆에 보니까 한강인데 이 네네. 한강까지의 거리도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을까 하고 그 마지막 사진 보니까 그 되게 한강변 쪽에 가격이 되게 높은 걸로 나왔는데 굳이 서울 식물원이 없어도 거기는 좀 가격이 높게 잡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다른 데 봐보면 다 역 근처에 잡히기는 했더라고요. 그 가격 높아진 게. 그래서 그러면 서울 식물원이 물론 영향이 가까이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게 맞기는 맞겠지만 어, 이게 과연 얼마만큼 영향을 미칠까 의미가 있는 수준일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에 이제 단순 스플라인 분석 결과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때도
단순히 그냥 저희가 찍어서 확인을 해봐도 조성 계획 이전에는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영향이. 주택 가격의 영향이 서울식물원까지의, 그러니까 지금 서울식물원 그때는 없었겠죠. 그 부지까지의 거리에 따라서 영향이 없는데, 그 다음 조성이 착공이 되고 조성이 되면서 그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식물원까지의 지하철역은 특히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이제 9호선 라인도 있고 5호선 라인도 있는데, 그 여러 개가 있는 것들을 저희가 DID 모형으로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정도 배제가 되고 남은 결과를 저희가 파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전 사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그 전 거랑 전전 거랑. 다음 거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단순 스프라인 네. 분석 결과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지하철역 같은 요소를 고려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시려면 마스나 DID 분석 결과를 보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도 영향을 많이 미치나요? 그러니까 어떤 게 거리가 가까운 거 말씀하신 거죠? 식물원으로부터 네. 주택이죠. 주택 간의 이제 거리가 얼마만큼 가까이 있는지. 왜냐하면 그 뒤에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뭐 많이 멀어진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 것 같지는 않아서 그 바운더리 안에만 있으면 거의 동일한 영향을 받는지 아니면 거리에 따라서 약간 비율적으로 있는지 그게 궁금해요. 지금 이 마스 추정 기반 시뮬레이션의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750m, 그러니까 서울식물원으로부터 750m에 위치한 아파트에 서울식물원이 주는 효용이 약 41만 원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수적으로 2.1km까지가 영향 범위라고 가정을 할 때 2km에서 이제 0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금전적 가치를 추산을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서울식물원과 아파트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가격도 낮아지는 것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이 DID 분석 결과를 보시면 지금 1km 기준일 때 계획 시점에서 0.097, 이것도 이제 뭐냐면 저희가 서울식물원 반경 3km를 분석을 한 겁니다. 3km를 분석을 했을 때 1km 이내와 1km 이제 초과한 1에서부터 3km까지의 그 두 개로 나눠서 분석을 한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시점까지 저희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 더미 변수로 서울식물원까지의 그 거리를 1km 범위, 그리고 2에서 3km 범위, 그러니까 0에서 1, 2에서 3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계획 시점, 착공 시점, 임시 개장 시점, 정식 개장 시점을 본 건데, 계획 시점을 예시로 들자면 서울식물원 계획 이전에 1km, 서울식물원 계획 이전에 그러니까 서울식물원 계획 이전에 1km 이내 아파트 가격, 서울식물원 계획 시점 이전에 1km 외부의 아파트 가격, 그것과 서울식물원 계획 시점 이후에 서울식물원으로부터 거리가 1km 이내인 그 효과를 추정한 값이 바로 이 값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아까 보여드렸던 두 개 그래프에서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아서 그 두 개의 그래프라는 게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맞아요. 네네. 이거는 차이라는 게 네네. 거리에 따른 가격 변화가 그렇게까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아까는 완전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걸로 나왔는데 효과가 이거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많이 안 미치는 것 같아서 네, 그게 그런데 아까 궁금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다른 요인들이 통제되지 않은, 그냥 단순히 저희가 서울식물원 이 시기에 서울식물원까지 아파트 그 실거래가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에 점을 찍을 때마다 얼마에 거래했더라. 뭐 1km일 때
뭐 10억에 거래가 됐더라, 8억에 거래가 됐더라 이렇게 점을 찍고 그걸 연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단순히 그냥 추세를 보는 것으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다 이해를 했어요. 너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짝 수정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잠시만 뒤로 그 마스 결과 좀 보여줄래? 아니 그래프로 나온 거. 일단 아니 요전 그러니까 그 표로 나왔던 거. 표로 나온 거 끝날 때 무렵에 일단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프로 그린 걸로 설명한다는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했으면 좋겠고 이 다음 페이지 잠시만 보여주면 그 서울식물원 오른쪽 편에 있는 그래프 상으로 보면 서울식물원 한 2.78km 넘어서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는 효과는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이 그래프를 다시 또 이게 직관적이지 않으니까 좀 더 직관적으로 보는 그 방법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GIS로 보여주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같은 거예요. 오른쪽 편에 있던 그래프를 그 지금 GIS로 표현한 것 자체가 지금 이렇게 나타났다고 봐도 무관할 것 같고 다만 이거는 그 20%, 20%, 40%, 60% 이렇게 그냥 잘라가지고 보는 거죠. 실제로는 구체적인 값들이 다 들어간 건데 근데 그 아까 외부에 마지막에 이렇게 가격이 급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지금 여기 회색깔로 사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도심 그 수빈이 학생이 도심까지 거리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게 그 부도심이에요. 그 여러 부도심 중에 하나인데 부도심이 바로 3km 안쪽 그 외곽에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쪽 편의 중심지 효과가 되게 크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아까 인영이나 아니면 수빈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금 3km 정도 레벨을 보면 지하철이 강변에 하나 있고 강변 쪽에도 있고 또 중간 아래쪽에도 있고 외부에 3km쯤에 있는 지역에 지하철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으니까 그 지하철 분포 쪽하고 그 다음에 도심 효과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은 급등했다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그렇게 추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일단 그까지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다른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또 질문해 주세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그 식물원이 마곡식물원인 건가요? 혹시 네, 조사한 맞습니다. 대상이? 마곡에 있는 서울식물원입니다. 근데 식물원 자체는 약간 연구 관리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막 식물원, 뭐 서울식물원 이렇게 하는 것보단 식물원 내에 있는 호수공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명을 해주는 게 오히려 지금 설명하시고 있는 영향에 좀 더 그 상관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또 도시공원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또 마곡 식물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수빈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게 과연 도시공원이 많이 조성돼야지 부동산 지가가 올라가는데 영향이 있다 이건지 아니면 사람들이 사는 데 있어서 도시공원에 영향이 있으니 그것을 늘리는 게 맞다 이걸 제시하시는 건지 저는 조금 결론 부분에서 조금 모호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해주신 질문 먼저 대답을 드리면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일단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서울식물원을 서울시가 처음에 조성할 때 우리가 기존에 하는 식물원이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의 목적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이 서울식물원을 서울시가 조성할 때 그 연구의 목적도 물론 연구와 생태계 보존의 목적도 있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게 이 시민들이 이 공간을 공원으로서 이용하게끔 만든 목적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서울식물원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도 공원 속의 식물원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시공원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호수도 있고 습지원도 있고 열린 숲이라는 곳도 있습니다. 다양한 공간들이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지점의 영향이다라고 보기에는
그 한 지점만 호수만 있으면 뭐 단순하게 호수의 영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좀 되게 넓은 부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서울식물원의 영향이다라고 추정을 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해주셨던 질문이 이제 그래서 하고자 하는 결론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저희가 처음에 서론에서 최근 숲세권의 인기가 증가하고 있고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로서 이곳에는 공원을 조성할 것이다라고 나라가 지정해 놓은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이제 계속 어떠한 사업성이 미비하거나 이런 이유로 미뤄지다가 결국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그 시설들이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제된 공원 부지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다가 이 민간에게 이 공원의 개발을, 공원 조성을 하도록 하자. 대신에 인센티브로서 그 공원 부지의 70%, 원래 100%의 부지가 있다고 하면 대략 70% 가량을 공원에 만들어서 그걸 공공에 이전하도록 하고 남은 30% 부지에 이제 민간 건설사나 시행사가 아파트를 건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그런 사업이 바로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함에 있어서 70%, 30%, 80%, 20% 이러한 기부 체납의 기준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자체마다 다른 조건의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민간이 너무 과다한 이익을 가져가거나 혹은 민간이 너무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식물원 인근 아파트 가격을 이제 그 서울식물원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의 부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서울 외곽에 위치한 도시공원으로서의 효용을 금전적으로 환산하여서 추정을 한 것이고요. 그 결론 부분을 다시 보자면 지금 이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민간 건설사가 공원 조성했습니다. 공원 조성하고 공공에 이전하고 남은 부지에 아파트를 지었는데 이 도시공원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가 그 아파트 딱 그 아파트 단지 혹은 아주 조그만한 그 영역에만 긍정적 효과를 준다면 사실 그것은 사회 전체 효용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도시공원, 이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인해 조성되는 도시공원이 미치는 효과가 그 범위가 넓다면 단순히 그 민간공원 특례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아파트 이외에도 많은 아파트에 긍정적인 효용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뮬레이션 한 결과 서울식물원 조성을 예시로 했을 때 2km 아파트 70개 단지에 대략 5천억 좀 안 되는 효용이 발생했고 이를 통해서 세대당 1,000만 원이 약간 넘는 효용이 발생했다고 추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효용을 우리가 기부 체납의 기준을 그러니까 협상을 하는 거죠. 공공과 민간이 협상을 할 때 이 효용에 대한 긍정적, 이 사업이 만드는 긍정적 외부 효과는 저희가 개발 이익에서 제해주고 환수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것이 제가 주장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질문 없어요? 김현 선생님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제가 한두 가지 의견을 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제 좀 전에도 설명을 했듯이 약 4,892억 원을 긍정적인 그 외부 효과, 이 공원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용 가치라고 설명을 해주셨고, 이 효용을 차감을 함으로 인해서 그 기부 체납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4,892억 원에 대한 효용을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차감을 해야 하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파트 가격은 공원이 가지고 있는 뭐 공공의 가치에 대한 대리 변수로서 아파트 가격을 삼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효용을 결국은 이제 뭐 민특 사업이든 상생공원이든 공공과 민간 사이에서의 이 기부 체납 비율을 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4,800억 원을 누가 누구에게 기여를 해주는 것인가? 그러니까 결국 이 논리에 따르면 민간 업자가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공적인 이익을 4,800억 원을 그 발생을 해 주었으니 그만큼 민간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러니까 협상에서 더 민간에게 플러스 되는 요인이 맞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경우는 4,800억 원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이 공원을 조성하고도 남을 비용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민간에서는 기부 체납을 아예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디서 차감을 해야 하냐라고 해주신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시다시피 민간공원 특례 사업에서 저희가 좀 구분해서 사실 보면 좋은 것이 계획 이득과 개발 이익입니다. 그래서 종상향으로 인해서 민간 기업이 가져가는 이점은 당연히 환수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 이익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효용에서 저희 이 공원이 만들어낸 효용은 그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에서 그 효용은 제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저희가 가진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보고 혹시 있다면 결론 부분에 추가를 향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녹지가 가지고 있는 인근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대류 변수로 삼긴 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기존에는 공공이 어떻게 보면은 뭐 기준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맥시로 기부 체납 비율을 30%로 던져주고 그 이하에서 이제 각 지자체별로 협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없는 건 아니죠. 근데 그게 이제 30%가 맞냐 안 맞느냐 그거에 대한 뭐 논란도 있을 수 있고 한데, 근데 그래서 그 땅을 100으로 놓고 봤을 때 70을 내주냐, 뭐 60을 민간 업자에서는 이 아파트 지을 땅을 30을 가지냐, 10을 가지냐, 20을 가지냐, 그거에 대한 사실 밀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대리변수로 삼은 이 부지 외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효과를 이 부지로 들고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게 조금 더 논리적인 보충은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금액이 지금 아까 뭐 개발이익도 나왔지만 개발이익은 물론이거니와 개발 비용을 다 상쇄하고도 그 이상의 비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떤 비율로 그러면은 뭐 1대1로 적용하면은 아예 적용할 수 없을 것 같고, 이 대리 변수가 가지고 있는 효용의 가치를 개발 비용하고 뭐 어느 정도 이거를 레벨을 맞춰서 적용을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한 향후의 고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민간업자 입장에서 민간한테 땅을 30을 주냐, 뭐 20을 주냐, 이제 그걸 고민을 하다 보니 처음에 민간 부분에서의 뭐 과도한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역으로 이 테이블에는 민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공도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효용가치, 그러니까 인근 아파트에 미치는 그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그러니까 민간이 이득이냐 손해냐 그것만 묻지 말고 그럼 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공공은 뭘 얻을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도 앞에 같이 얘기를 해주면 조금 밸런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네. 그거는 이제 발표할 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민간뿐만이 아니라 이게 협상 테이블에는 양측이 다 동등하게 올라와 있으니까 민간에게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공공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게 그거죠. 원래 이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 100%다 도시공원을 해야 되는데 민자를 유치를 하면서 30을 내줘야 하는 건 공공이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누군가가 그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울의 경우는 이 그 장기 미집행 일몰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걸 용도 구역을 다 많이 지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토지주의 재산권을 무시하고 자연 도시 공원 구역으로 많은 일몰 대상의 토지를 이제 용도 구역을 지정을 함으로 인해서 헌재 판결도 다 까고 뭐 이런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봤을 때는 그게 굳이 민자 유치 안 하고 일몰제 해 그러면 그냥 다른 뭐 용도 변경이나 다른 도시 계획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민자 유치를 하려고 하지? 라는 그런 의문. 그러니까 뭐 이 분석하는 거랑 상관없이 그런 의문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서울시가 최근에 승소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추세가 서울시가 상생주택 등을 통해서 민간 협력 사업을 많이 진행을 하고 그 공모 대상에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그 공모 대상에 상생주택 공모 대상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과 관련해서 조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공공의 입장도 저희가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인데 여러 가지 변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굉장히 어드밴스드한 이제 모델을 사용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PT를 할 때는 앞에서 단순 이제 스플라인이나 뭐 이런 회귀 분석한 거는 좀 짧게 하고 넘어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인영 학생이 질문을 한 것도 이게 이제 이 발표할 때 그 부분을 되게 거의 뭐라 그러나 비중을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얘기를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분석한 것들은 뭐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가고 근데 이 단순 분석 뭐 그래프든 뭐 패턴 분석이든 뭐 이런 거 나올 때 하긴 했는데 물론 수빈 학생이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이거는 전략적으로 PT 할 때 기술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최대한 짧게 넘어가고 다만 이제 통제하지 못하는 변인들이 있기 때문에 마스랑 뭐 DID를 썼다. 뭐 이런 거를 더 시간상 배분을 할 때 더 강조하시면은 더 좀 명쾌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금 김 선생님 되게 좋은 이야기 해주셨고, 그리고 처음에 이야기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핵심을 찔러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질문이 안 나오면 내가 디스커선트 입장에서 이거를 좀 질문하려고 했던 부분이 서울에는 지금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들이 해제되면서 그게 자연공원 구역으로 100%다 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실제로는 민간공원 특례 사업 자체가 없는데 지금 민간공원 특례 사업처럼 이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수빈이 학생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최근에 상생주택이라든지 이런 변화들이 있다라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전 그 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단순히 자연공원 구역으로 규제를 하는 것 자체, 그냥 보존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냐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이게 지금 서울식물원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렇게 된 건 아니지만, 만약에 그 뭐 공공자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금 이 경우는 공공자원을 통해서든 아니면 민간 뭐 자원을 통해서든 간에 개발이 안 된 거에 비해서 개발이 됐을 때는 저는 되게 놀랐어요. 사실은 주변에 되게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 연구잖아요.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아파트도 지금 2km 안에 한 70개 정도 아파트만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그 가격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봤더니 그게 지금 한 5천억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효용을 준 거고, 주변 지역에 아마 민간 뭐 그 단독주택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상업시설들도 있을 거고, 이런 그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효용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은 효용이 되게 훨씬 더 크게 추정될 수 있거든요. 다르게 보면 이런 녹지 공간이 존재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용이 이만큼 더 생긴다는 거예요. 그 주체가 누가 됐던 간에. 만약에 이게 개발이 없었다고 하면 효용이 이만큼 되게 큰 효용인데, 이만큼의 효용이 없었을 텐데 개발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효용이 더 커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랐던 거는 이렇게 대략 추정을 해서 보니까 실제 그 서울 같은 경우 도시, 특히 뭐 아파트 밀집이라든지 사람들의 인구 밀도가 되게 높다 보니까 효용이 확실히 크구나. 이게 물론 뭐 지역으로 오면 이게 효용이 이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은데, 그 서울시의 경우에는 효용이 되게 크다라는 측면에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물론 김영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100%다 한수를 하는 게 맞냐까지는 과도한 주장일 수 있죠. 이 연구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그 그냥 단순히 녹지 공간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도시공원으로 그 개발이 되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효용이 얼마만큼 커질 수 있는지를 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주변 지역의 주택 가격에 이렇게 미쳤다는 게 그냥 단순히 뭐 공공 민간을 떠나서 효용이 이만큼이나 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볼 수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적으로 김영희 선생님 말씀하신 거는 다른 차원에서의 추가적 연구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런 효용이 큰데 이거를 민간이 다 그냥 무조건 개발해가지고 그 민간이 이만큼 긍정적 외부 효과가 컸으니까 그냥 뭐 기부 체납은 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건 과도한 또 주장인 거고, 그 어느 정도가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연구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또 해주셨으니까 그날 혹여라도 이제 토론자 중에서 얘기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역의 상황 굉장히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서울식물원을 중심으로 이제 연구를 했으니까 이런 이제 뭐 서울 중심, 그러니까 서울의 케이스로 이제 얘기를 했지만, 누군가가 이제 이걸 그러면 뭐 전국적으로 다 적용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문제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뭐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그거는 그냥 슬기롭게 이번 연구는 이제 서울 이 지역을 통해서 했는데 향후에 이 연구를 해보니 지역 간의 차이가 되게 클 것 같고 그리고 이 대부분 인자 투자를 해서 그 비공원 시설들은 공동주택 아파트를 짓는데 이런 주택의 공급이나 수요 측면들도 지역마다 여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또 통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를 해가겠다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학생들 그 질문 없나요? 김대영 학생이 질문 있는 것 같아요. 대영 학생? 잘못 누른 거. 아니 다들 너무 질문을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계속 열심히 보고는 있는데 아직 저한테 너무 어려운 내용이어가지고 살짝 계속 열심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배영이 학생은 지금 1학년인데, 열심히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네. 준석이 학생 혹시 뭐 이야기하고 싶은 거 없어요? 그래요. 아무튼 이거 되게 고생 많았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게 풀로 발표하는 건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아니다. 그치. 발표하는 건 지금 처음 봤는데, 약간 그 최종 이 결론을 약간 하이라이트이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뭘 더 중요하게 볼 건지가 되게 중요한 거고, 아까 그 김영희 선생님 말씀하셨던 부분이나 뭐 이런 것들 조금 더 공공 관점에서의 보완을 조금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그 11페이지 잠시만 보여줄래요? 11페이지는 이거 지금 이거 오른쪽하고 왼쪽을 바꾸든지 아니면 그냥 이건 그대로 놔두더라도 조금 오른쪽 편부터 서울식물원 위치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의 왼쪽 편에 지금 치우쳐져 있는 위치고 뭐 이런 오른쪽 편부터 먼저 설명하고 대신에 왼쪽을 설명했으면 좋겠고 그 원경이 학생 되게 잘 이야기해 줬는데 저게 뭐 유료 구간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기가 유료 구간이고 실험하고 있는 공간이라고 하면 바로 주변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야 되거나 아니면 그 외부에서 유료 공원으로 찾는 사람들이 많으면 주거 공간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교통 체증이 난다든지 뭐 시끄럽다든지 뭐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조차 있는 건데 다만 이거는 주변에 있는 호수라든지 아니면 다른 녹지 공간이 같이 개발됐던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원경이가 지적했던 부분도 보면 서울식물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냐, 주변에 있는 호수공원 개발이 맞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걸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있을 텐데 아마 길어지니까 뭐 서울식물원으로부터 뭐 효과 뭐 이렇게 그냥 단순화시켜가지고 아니면 도시공원으로부터 효과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정도 그냥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는 원경이 학생이 짚었던 것처럼 그 서울식물원 주변의 효과, 뭐 공원 효과 아니면 호수 효과 뭐 이렇게 되는 게 더 맞겠지만 이게 짧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그리고 노트라는 것 자체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긴 한 건데 약간 설명이 약간 애매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조금 더 그거 할 수 있고 만약에 13페이지 잠시만 13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는 아니면 11페이지에 여기 부도심들 아니면 도심 정의는 어떻게 나오는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도심과 부도심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저희가 전국 사업체 조사를 통해서 어, 회사와 그 근로자 수, 고용자 수를 가지고서 도심과 부도심을 추정한 연구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필요하면 이거 관련 슬라이드 만들어 놓은 거 있으니까 그 조금 더 줄게요. 그래서 혹시 그때 퀘스천 뒤에 더 붙이고 싶어서 만약 설명이 필요하면 그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고 어, 그래요. 내가 뒤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김영수 선생님이나 다른 분이 다 이야기했네요. 어쨌든 포커싱 하고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설명을 듣는 사람 위주로 이걸 설명을 해야 되고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뭐가 제일 기억에 남을 거냐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포커싱 안 할 부분 빨리 넘어가고 그러니까 지금도 아까 초반에 근데 마지막 부분 인영이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 것 같아서 마지막 GIS 그래프 요 그래프하고 인영이 학생 혹시 이 그래프하고 요 전에 거 두 개가 어떤 그래프인 것 같아요? 두 개를 그 학생 입장에서 이해를 못한 것 같더라고. 왜냐면 인영이가 질문했던 게 요거 다음 페이지 보여줄래요? 보면 뭘 이야기했었냐면 저기 지금 한강변 같은 경우는 그 아파트 효용이 더 큰 걸로 나왔는데 저기 네. 빨간 색깔로 되게 크게 나오고 있는데 아파트 효용이 더 크게 된 이유가 한강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이거 보고 이야기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좀 제가 봤을 때 미흡했어.
이게 왜냐하면 이거 추정이 어떻게 된 건지를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데 요거 바로 그 GIS 잠시만 보여줄래요? 이거는 그 앞에 있었던 그래프를 그냥 GIS로 그냥 보여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냐면 저 위에 오른쪽 편 위에 보면 단위가 제곱미터당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파트 위치가 어디에 있냐. 서울식물원으로부터 가까우면 당연히 제곱미터당 10,0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 4만 원 정도까지 지금 4만 1,000원, 4만 1,204, 맞죠? 41,240원 정도까지. 41만 그렇구나. 원입니다. 41만 2,400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거고. 근데 저기 파란 색깔까지 떨어지게 되면 거의 뭐 8만 원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냥 보여주는 거고.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아파트 단지별로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그 호수가 다르잖아요. 어떤 아파트 단지는 뭐 300채가 넘는 호수가 있기도 하고 어떤 아파트들은 더 적은 호수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된 거냐면 각 아파트 단지별 그 호수에다가 그 호수의 면적이 있겠죠. 그 면적을 다시 곱해가지고 그 아까 제곱미터당 10,000원을 곱해서 계산을 한 건데 다만 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그 면적만 존재하지는 않잖아요. 어떤 거는 되게 낮은 아파트 면적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거는 되게 높은 면적을 같이 섞여 있는데 지금 국토교통부 정보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별 면적 정보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의 몇 세대만큼이 지금 60제곱미터고 몇 세대만큼이 85제곱미터고 이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보를 활용해 가지고 그걸 다 나눠 가지고 다 추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원래 추정치로 그냥 보면 서울식물원에서 가까울수록 그냥 그 효용 가치가 올라가는 건 맞는데 지금 단지 단위로 지금 보면 특정 단지들은 이제 그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또 대형 평형이 많기 때문에 그런 효용들이 이렇게 다른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인영이가 질문을 이 효과는 뭐 다른 효과인 것 같다고 질문을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종 그래프니까 이거 보고 이게 지금 한강변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살짝 그 부분을 설명이 다만 하나 필요한 거는 잘 하긴 했어요. 아까 이야기할 때 앞에 그 스캐터 플롯 가지고 지금 개발 전에는 효과가 없었고 개발 이후에는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것도 잘한 거고 다만 인혁이가 말했던 것처럼 한강변으로부터 얼마나 가까우냐에 대한 것도 좀 통제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건 다만 이 스케일 플러스로 보면 개발 전에는 효과가 거의 없었던 걸로 봐서는 한강 효과보다는 이거는 서울식물원 효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요. 혹시 뭐 마지막으로 질문 저한테 하고 싶거나 좀 도움을 받고 싶거나 다른 친구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줘도 좋고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네, 없으면 일단 그 수빈이 학생 그 오늘 발표도 잘했는데 일단 마지막에 한 하루 정도 더 남았으니까 발표 연습하는 조금 수정하고 발표 연습을 조금 더 잘하고 포인트 줄 때를 더 강하게 포인트를 잘 주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이 오히려 훨씬 더 우수했어.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고 다만 발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보고 뭐가 기억에 남을지 이런 거를 좀 생각해가지고 발표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봅시다. 오늘 다른 학생들 참여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될 겁니다. 네, 네, 들어가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